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티스트 진익한 작가입니다. 연구자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티스트는 잘 아실 거예요. 예술하는 사람인데. 근데 연구자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연구자는 저는 퀘스처닝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하는 예술이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표현이라면 그 연구자는 계속 끊임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으로 저를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도 그 근대 미술로 본 일제강점기, 제국주의와 광기적 모더니즘 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첫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일제강점기가 조금 아픈 시간인데 오늘 많이 또 논해지는 예술가들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4달이 5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직계 연결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존칭 없이 부르는 것을 죄송한 마음을 갖고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근대미술 일제강점기. 네, 큰 카테고리는 근대의 구성도와 또 화가들의 예술 활동 양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의 근대의 구성도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근대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의 근대는 뭘로 이루어졌을까 했을 때는 그 서구의 제국주의, 그 다음에 그것이 일제 식민지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졌고, 근데 결국은 근대성의 본질이라는 것은 서구화로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일본을 통한 서구화다. 그래서 식민 공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앞서 우리는 이데올로기로서 존재했던 유학이 있었고,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학은 뭡니까? 굉장히 신분 사회에 필요한 어떤 이데올로기였죠. 그래서 그것이 깔린 상태에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프롤레타리아들이 있었고, 어쨌거나 우리의 근대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를 좀 감을 잡고 오늘 강의를 드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첫 시간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첫 시간에 저희가 예술가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면서 이 예술을 그냥 이해할 수 없고 시대적인 환경, 또 그들이 했던 행정의 형태를 이해해야 한다. 30년도에는 사실 이제 일본이 한국 식민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큰 카테고리는 내선일제, 일선동조로 나누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조선은 그 일본의 한 지역, 마치 우리 한국의 무슨 경상도, 전라도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로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탈을 더 잘하기 위해서 하나로 얘기를 한 것이고, 실제적인 뭐 차별은 차별대로 거의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관료는 일체 찾아볼 수 없고, 말로는 내선일체, 일선동조. 그래서 그 표현법은 무엇이냐 했을 때는 황지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 동쪽에 사는 동쪽에 절을 한다거나, 또 남산에 신사참배가 있고, 또 이름 다 일본 이름을 바꾼 창씨개명 이런 거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한국 시민 서사 제작을 해서, 근데 이게 조선인이 만들었다 그래요. 그 국민 그 현장 같은 건데, 제가 어린 시절에도 우리는 민족 중흥에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시기가 바로 이 30년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조금 메모리하고자. 자, 그 일제 식민지의 중심학풍은 아카데미 관학풍이 있었다. 굉장히 리얼한 사실주의 학풍이 있었고, 또 신흥주의, 또 외국에서 들어온 그 이즘들에 해당하는 각종 또 다양한 화풍이 있었다. 그다음에 리얼리즘적인 사회주의 화풍 또한 있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선전이라는 것이 이 작가들한테는 돈을 버는 기회와 이름을 알리는 어떤 계기, 모티베이션이었는데, 우리가 왜 누군가의 은혜를 입거나 덕을 입으면 그게 그 순간은 좋지만 사실 그 발목을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입신양면의 기회를 준 일본으로부터 과연 이 화가들은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이것이 오늘에 보면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들의 어떤 양태를 한번 크게 나눠봤는데요. 또 친일, 저항, 또 인연과 대립, 은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작가들이 친일을 했고 저항을 했고 은거를 했고 또 인연간의 대립이 있었는지 볼게요. 자, 양기훈이 그린 민중 전공 혈죽도라는 건데요. 저게 이제 을사늑약의 폐지를 주장했던 그 민영환이 자결하고 그의 피가 묻은 그 방 안에서 자랐던 대나무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군자라는 것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 그 사대부 문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문인 정신의 어떻게 하나의 오브젝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 또한 문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거했던 작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윤영구인데요.
이 윤영구는 그 윤조서의 10대 손으로 굉장히 이 사람이 은거하면서 하지만 능력은 있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대나무를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심플하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대나무와는 차이가 있는데 다른 작가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진우. 이 사람은 이 대나무가 굉장히 마치 간결하게 창가 방패처럼 마치 뭔가 이렇게 벗어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김진우가 사실은 굉장히 좀 고집이 센 작가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신은 스승이 없다. 아니, 어떻게 그림을 배우는 사람이 나는 스승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번 첫 시간에도 언급했던 작가 중에 그 세안도 김정희 얘기하면서 우리가 조일용을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조일용이 자, 모든 걸 갖춘 사람이고 뭐 이런 물질적으로도 풍부한 그런 사람인데, 김정희 옆에서 지내면서 나는 당신의 더 이상 길을 따르지 않겠다 이런 붉은 거울 같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스승과 제자 관계에서 시작을 했어도 나중에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 힘든 시절을 겪고 이제 서로 나이를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의지가 되는 프렌십으로 변하는데, 아마도 이 김진우도 자신의 어떤 그렇게 할 스승은 없지만 교류하는 관계로서 자기의 영향받은 사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도 되게 좀 대표적인 작품인데 괴석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주 러프한 터프한 어떤 터치로만 그 돌의 느낌이, 안반의 느낌이 나는데, 이게 이제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이제 그 리스펙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우뚝 솟은 한 조각의 돌이란 제목인데, 이 괴석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여운형에 대한 어떤 마음, 그리고 여운형과 굉장히 가까운 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이 나누고 소통하는 사람이 여운형이다 보니 나라의 독립 문제나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변 친구들은 이 김길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앞전에 그 대나무와 좀 차이가 있죠. 이 사람의 대나무는 굉장히 좀 전형적이고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데, 김진우의 대나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좀 많은 작업으로 인해서 좀 드러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위정척서파. 이들은요, 목숨을 끊거나 의병을 일으켜 무장투쟁을 하거나 응거하거나 또 후세를 기약하는 단호한 결정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최용신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 최익현의 그런 초상입니다. 전신상인데, 이 최익현이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한참 흥성대원군한테 스트라이크 하기도 하고 해서 직업에서 좀 잘리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인데, 최용신이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에 의해서 나타난 인물들에 의해서도 당시의 어떤 멘탈, 그들이 뭘 추구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의병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독립자금을 위해서만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 설중매, 정말 굳은 심지와 또 자신의 어떤 의지, 이런 것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후에 이제 이어지는 작가들의 이제 양력이고요. 자, 김은호. 자, 이 사람은 정말 동양화를 정말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이들의 일제 행각들은 또 파란만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청정 이상범이 그린 작품인데요. 그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딱 하는데 일장기를 지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옥살이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청정 이상범은 나 이런 것도 그렸다. 나는 일제 그렇게 굴절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 명분으로 이걸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던 그 이단 김은호가 그렸던 작품 중에 금차복납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금차복납도는 좀 소위 좀 잘 사는 부유한 부인들의 그 모임이 있는데, 왜 우리 한국 사회도 항상 왜 여성분들 항상 그룹비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친교 나누는 그룹이 있는데, 그게 이제 최상위층의 와이프나 아내 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모아서 금비녀 금가락지를 모여서 일본 국방장관에게 그리는 것을 이렇게 김은호가 그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로 인해서 김은호는 많은 덕을 보게 되죠. 선저심사위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미술판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덕을 보네? 하고 너도 나도 없이 더 할 수 있는 어떤 그 불쏘시개 역할을 어떻게 보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청전의 식경산수고, 이 청전이 그린 그림 중에 하나가 또 아팔수라는 것이 있는데 매일 신부에 쓰입니다. 님의 부르심이 받들고. 그러니까는 그 앞전에 김은호의 작품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나서서 일본한테 드러내는 자신의 어떤 그 능력과 재능을 복납하는, 헌납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김은호의 제자 중에 이제 운보 김기창,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운보의 제자, 운보가 그 벙어리죠. 그래서 7살 때부터 이제 들리지 않고 이랬는데 예술을 김은호한테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서양화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동양화는 그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그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김은호의 그림이 사실은 운보의 예술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청이라는 작품이고요. 이것도 운보가 그린 김기창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림이 아름답습니까? 혹은 어떤 갈등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환상적입니까? 이 그림은요, 조용히 듣는다. 그러니까는 사실 운보가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인데, 지금 왼쪽에 보면 저게 축음기가 있고, 음악이 지금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집은 조선인의 집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사는 일본인의 집이거나, 혹은 관련자의 집일 것으로 추측이 되고, 지금 이 영상이 굉장히 클리어하지 않아서 그런데, 저 레이스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수놓는 것들이 그림에 다 나옵니다. 근데 저 두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 좀 성인 여성은 그 운보 선생을 짝사랑했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조그만 소녀는 운보의 누이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 여성의 누구인지에 대한 어떤 명확함보다는 이 그림 안에서는 두 여인이 저 음악을 듣고 있는 거 이걸 통해서 어느 쪽에서는 그냥 하나의 그 예술 표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그 시절에 다 죽어가는 그 시점에 저런 부유한 환경의 그림을 저렇게 그려내는 것은 무슨 의도냐 세상에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이제 운보가 그린 이 친일 논란을 불이킨 이것도 그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그래서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를 학도병으로 보내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장면이 계속 연출이 됐는데요. 총우병사 그 전쟁에 바로 나가기 직전의 모습이거나 전쟁 중에 잠깐 쉬거나 어떤 병사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선 식산 은행사보 회심 그 사파에도 실리고 했는데 이런 어떤 행태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일제에서는 굉장히 예쁜 작가죠. 자신들의 어떤 그 목적을 시각화하는데 수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준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적직육바. 이것도 이제 김기창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저 밑에 보이는 저 군인이 지금 싸움 한복판에 있는데요. 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군인이 저 갖고 있는 저 앵글 그대로가 나중에 30년 후에 그대로 다시 재현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혹시 전공자분들은 바로 캐치가 가능하실 텐데요. 다시 보실까요? 이 그림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뒤에 것은 30년 뒤에 그 베트남 전쟁 때에 나가는 그 참전 용사인데,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는 일본 군인이든 우리나라 한국 군인이든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이렇게 일종의 자기 카피, 자기 표절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이제 굴절이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고이동이라는 그 서영아, 최초의 서영아 작가이기도 한데 이 또한 또 님의 부르심 받들고서 호랑이를 그려줬지만 한국 조선 사람이 호랑이가 아니라 일제 천황을 상징하는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행동이 지금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이 작가들이 이러이러한 나쁜 짓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들이 했던 그 양태들이 정말 이런 표현은 그런데 어느 정도만 예를 들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근근히 살기 위해서 하는 정도라면 넘어갈 텐데 많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김경승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김인승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김구동상을 만들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굴절의 작품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인승 첫 시간에 제가 설명했는데요. 저 부유한 여인의 저 뒤에 아주 은은한 빛이 들어와서 뭔가 고결해 보이죠. 물방울인지 아닌지 하여튼 저 목걸이와 화려한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신여성의 느낌을 주고 있죠. 그러나 이 김인승이 그린 이 여성은 정말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여성입니다. 김인승이 그린 또 다른 그 작품들입니다. 이 또한 님의 부르심을 받들고서 매일신부의 이런 사파를 그려내면서 일본 그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를 기다리는 현장에 있는 모습을 그려내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호병인데, 그러니까 간호원이 뭡니까? 전쟁터에서 죽기 전에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료하고 이런 사람들 결연한 자세죠.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완전한 그 동조하는 이런 이미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영구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 심영구는 사실 이 김인승과 거의 형제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대 미대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 김경승, 김인승, 이 심영구 이 세 사람은 마치 조각 선물 세트처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한 행동들도 행동이지만 그 후에 아무런 현실적으로 타격이나 그 현실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우리나라의 역사는 독립군 자손들은 인생을 힘들어서 정말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그런 굴절이나 혹은 이렇게 친일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어떤 이 토대가 왜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박득순의 작품인데요. 그 가미가제 특공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정리하면서 아카데미즘 관학주의,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리얼리즘에 아주 근접한, 김혜승 같은 것도 그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서양에서 온 신흥주의 그런 어떤 그런 온갖 그런 이즘에 또 표현하는 작가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일본이 나름대로 비록 자기의 땅덩어리 하나에는 어떤 지역으로 봤을지 하더라도 뭔가 예술을 그래도 해봐 하는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그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미술 어떤 겁니까? 경상도 어떻습니까? 말할 때 나름대로 왜 향토색을 드러내려고 했듯이 그래도 20년대 중반부터 30년대 초중반까지는 나름대로 예술이 있었는데 이제 37년도부터 중일전쟁 또 나중에 태평양까지 그때는 모든 것이 스탑이 되면서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그 현장을 카피하고 또 전쟁에 그 찍었던 사진을 통해서 다시 또 베껴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이제 장무성 이제 미인도를 그렸던 사람 그 기억나십니까?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몽롱치 약간 뿌연 그림. 그래서 이제 약간 눈을 내리 깔고 있다거나 뭔가 우리나라 표현으로 복가시라고 하는데 그 뿌연 그림을 그린 이런 식의 일본화 스타일이죠.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월전 장무성은 그 일본 호국불교의 수호신인 부동명왕을 친일 잡지에 실렸다고 하는데 저 왼쪽에 보시는 게 그 부동명왕의 그 그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잡지에 실린 거는 오히려 저 칼을 더 극대화시켜서 더 전쟁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어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방법들이 이루어졌고 이 작품은 이제 도상봉 작가의 작품인데요. 근데 이제 보통 선전에서 좀 덕을 보고 이제 상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또 심사위원회 되고 이런 루트가 있는데 이분이 약간 그분 부류들과 약간 틀린 것 같은 게요. 그런 어떤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친일했던 작가들을 지금 얘기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한번 들어보긴 하셨을 겁니다. 윤효중. 현명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윤효증은 그 활시위를 든 조선 여인의 날렵함과 기계를 표현한 작품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은 그 해방 후에는 이승만 정권에 붙어서 이승만에 관련된 또 동상을 만들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유학했을 때 그 목조 그 나무 조각을 했는데 그 나무 조각이 굉장히 그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칼로 굉장히 잘 파야 되고 거기에 이제 심혈을 기울인 것이죠. 근데 지금 조선 여인의 어떤 그런 날렵한 화살을 쏘는 저 형상, 조선의 여인까지도 아름다운 자태를 통하여 활시위를 당길 만큼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윤효중의 당선 소감을 제가 한번 적어왔는데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국의 진전에 따라 조선 여성들이 각 방면에서 활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와 아울러 조선 의복의 미를 재현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작 의도가 식민 그 당국과 전시 체제에 부응하는 그런 제스처였으면 우리는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 이건 지금 향토성이 많이 강하죠. 그래서 사가르드 모녀상, 그래서 엄마와 딸을 그러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한복 같은 그 천이며, 그리고 저 사가르드의 모습이 도대체 전쟁에 있는 여성들과는 상관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일본한테는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한국 작가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맥락의 아베인 소상이라고 그들의 어떤 그 칭송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좀 얘기할 것은 어쩌면 이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들의 어떤 친일 행위, 또 때에 따라서는 다시 또 미국에 붙는다거나 다시 또 언제 그랬냐고 하듯이 돌아가는 이 행동은 우리나라 소설 중에 껍뱃단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정광용의 1962년작 소설인데요. 그 껍뱃단은 캡틴을 의미하는 러시아고, 또 러시아어 카피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변절을 일삼는 기회주의적인 인물을 통해 한국 근대사의 과정에서 사회 지도층이 보여왔던 반민족적 형태를 비판하고 풍자한 소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거를 뽑았냐면, 이 소설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내가 왜, 저 강연자가 왜 저거를 들고 나왔을까 하고 유추가 가능합니다. 자, 잠깐만 간단히 설명할게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시내에서 고급 병원을 운영하는 이인국 박사. 이 이인국 박사는요, 가난한 환자는 거부합니다. 독립운동가들, 환자들 거부합니다. 병원비도 타 병원의 2배이고요. 부유층과 권력층만을 치료하고 오로지 돈 있는 환자만 치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절했던 환자 중에 춘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춘석이 바로 이인국 박사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친일 혐의로 잡혀가는데, 감옥에서 매를 맞아 아픈 몸으로도 노어 회화책, 그러니까 러시아 책을 우연히 얻어서 러시아어를 공부합니다. 이인국은 깜빵 안에서 또 이질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간수들에게 알리고, 또 의술을 인정받아서 의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의무관이었던 스탠코프의 혹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요, 스탠코프가 혹을 떼어줘서 고맙다고 이인국의 아들을 모스크바까지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50년 한국전쟁 때 연락이 두절하게 되죠. 그런데 설상가상 또 전쟁 중에 아내를 잃고 아들의 생사를 모르는 일사후퇴 때 남한으로 내려온 이후 다시 서울에 큰 병원을 차리고 또다시 부유층과 권력층만을 상대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딸 라미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지만 외국 교수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 대사관으로부터 국무부 초청장을 받는 데까지 성공하자. 자신이 미국에 가서도 반드시 성공하려는 자신감을 갖고 반도 호텔을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운동 환자들은 받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았고, 근데 나중에는 러시아에 또 동조하는 생활을 하죠. 덕을 보기 위해서. 다시 이제 미국을 가려고 하는 입장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소시민의 어떤 기회주의적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껍데땅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단순한 어떤 그런 한 인간의 그때그때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앞전에 논했던 그 많은 작가들이 때에 따라서 수시로 변했던 이 행태나 행동은 이 껍데기 달린 그 이인국 박사와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인이었다가 일본인이었다가 미국인이었다가 러시아인이었다가 미국인이었다가 이런 어떤 반복 형태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인연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얘기를 좀 길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왜냐면은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30년대의 작품을 막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30년대 작품들이 아까 같이 무슨 뭐 가미가제 그런 어떤 사파나 혹은 또 총무병사 같이 일본 그 군인들이 언제 전쟁터에 나갈지 모르는 기다린 상황, 혹은 학도병들, 다 이런 작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실제적인 어떤 그 프롤레타리아의 그런 대립이 있는데, 그 또한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 이들이 그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에는 나름대로 그것도 유지하게 했는데,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프롤레타리아도 완전히 다 차단해버리고, 그럼 이들이 또 친일로 다시 갑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께 오늘 작품을 다양하게 20년대와 달리 이 30년대 후반에는
보여줄 좀 거리가 많이 빈약합니다. 이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 아름다운 얘기, 그럼에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얘기를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백석이라는 작가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게 줄리아 로버츠가 여자 주인공인데요. 이 줄리아 로버츠가 이혼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자기 결혼이 언해피한 상황인데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만일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어디로 여행을 가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옆에서 친구들의 지원이 많이 좌지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친구 중에 아마도 그 NGO 단체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난민들이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오늘은 어떤 세계 정세나 또 큰 시사점이 있는 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저 보트에 있는 저 남자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다. 저 보트에 있는 저 여자가 이제 나를 보지 않는 이런 걸로 그들이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줄리아 로버츠가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 앞에서도 저렇게 사랑이 중요한 우리의 인간인데 그래서 자기가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식민지 아예 더나 전쟁통에서 사람들이 누군가에 있어서 억압된 생활을 하는데도 거기서도 사랑은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이 작가는 사실 제가 뽑은 이유는 너무 잘생겨서 사실 뽑았습니다. 왜냐면 이 그림들이 다 막 학도병 나가는 그림, 막 가미가제 폭발 터지는 그림 이런 거에다가 우연찮게 이제 관련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인물이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백석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여류 화가들 중에서 그 노천명 같은 분이 대놓고 애정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노천명 시인이 쓴 그 사슴의 첫 구절 중에서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 바로 저 백석 시인을 보고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길게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셨는데 어쨌든 이분이 많은 여성 그 시인들에게 어떤 남성으로서 이렇게 어필을 뮤즈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라고 알 수 있고요. 근데 왜 이 인물이 중요하냐면 그 성북동에 길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에 그 길상사의 그 원주인인 김영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영환과의 그 절절한 러브 스토리가 중요한데 이 김영환이 굉장히 영민하고 재능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5살에 시집을 가서 청산 가부가 되신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많은 이제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공부도 시키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도움을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가가 어려움에 닥쳐서 그를 좀 도와주러 내려갔다가 이 백석 시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석 시인을 만나자마자 서로 통하여 이 백석 시인이 김영환에게 자야라는 아우를 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불러보세요. 자야. 여보세요. 자야. 그러니까는 자해라는 저는 표현을 듣고 야 진짜 로맨틱하다.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그랬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김영환은 진양이라는 이름으로 기생 활동을 해야 했고 또 이 백석의 아버님은 기생과 결혼하는 아들을 원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결혼을 완고히 반대하고 둘을 끊어놨죠. 그래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결혼식장에 보냈는데 결혼식장에서 이 백석이 탈출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다시 북한으로 이 백석은 가게 되고 김영환은 요리집을 크게 차렸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서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그 청암장 이름으로 그 요리집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제3공화국 시절 삼청각과 함께 요정정치의 상징인 대형각으로 발전을 했고 부지가 7,000평에 건물이 40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무소유를 쓴 그 법정 스님의 그 스피치, 그 렉처에 감동을 했는지 이 재산을 다 기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와 백석 시인도 대단하지만 이 김영환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다음 그림은 백석이 이 김영환을 향해서 읊었던 러브레터,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사랑이죠.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가 마가리에 살자. 이런 시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여인에 대한 사랑 있게 시로 남겼는데 아마도 본인이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가난하게 평생을 살고 나는 외로울 팔자군나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변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좀 마음이, 저는 사실 그 모가지가 길어 그 숯불짐승이요 그 이미지를 보고 이제 그 백석 시인의 이미지를 찾았는데 이제 노후는 별 차이가 없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았는데, 어쨌거나 그 길상사의 그 모든 것을 기부한 보시한 거죠. 그 청암장의 그 진양은 이런 말을 합니다. 천억이 그 사람 시 한 줄만 못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 사랑 백석이라는 어떤 에세이집을 내면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석 시인에 갖고 있는 어떤 그 순수한 예술 혼돌 주게 하지만 김영환이라는 어떤 한 여인 그리고 그 신분이라는 어떤 또 그 한계 아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념의 대립, 또 이제 러시아로 간다거나 북한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이 대립이 없었다면 편할 수 있었는데, 혹은 신분의 문제가 없었다면 무슨 상관이야 이럴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들의 사랑을 이렇게 갈라놓고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자, 이인성이 이제 저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경주 상곡에서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주라는 것이 얼마나 풍부한 그 문화가 많은 곳입니까? 그런데 전쟁으로 인하여 저 뒤에 첨성대처럼 어떤 상징으로만 나와 있고 앞에는 쑥대밭이 되어 있는 어떤 이 현장입니다. 근데 이 현장을 그린 사람이 바로 이인성인데, 이인성이 그린 또 다른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해당하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 어머니인지 언니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여성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두 소녀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코드 같은데요. 그림의 코드. 자, 저 어머니인지 소녀인지 알 수 없는 저 언니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뒤에 소녀는 철이 없는 모습으로 해당하를 막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바다가 보이나요? 그 다음에 왠지 먹구름이 잔뜩 껴 있어요. 비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저 먹구름 속에서도 저 소녀는, 저 여인은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소녀는, 저 여인은 옆에 지금 우산까지 놓고 있습니다. 그건 뭐죠? 비가 와도 기다리겠다는 어떤 사인이죠. 그리고 저 서 있는 소녀는, 어린 소녀는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저 해당화를 만져야 되나? 혹은 그냥 거리를 둬야 하나? 자, 이런 갈등들이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인연 간의 대립이나 혹은 사람들이 그 해방에 대해 있는 감정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943년에 그렸기 때문에 거의 전쟁이 끝나간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그림의 작품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자, 2m 이상이 넘는데, 당시에 그림을 그린 화가들이 그 역량도 안 될 뿐더러 물질적으로 너무 빈약하니까 그림을 크게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작은 사이즈의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랬는데, 이 작품이 그 선전에 있는 전시장에서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첨가하지 못한 이유는 그 그림이 명확하지 못해서 갖고 오지 못했는데, 현장의 이미지, 사진이 흐릿하게 있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 큰 그림 안에 사람들이 더덕더덕 뭉쳐 있어서 그 그림을 바라보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자신의 어떤 역량을 과시한다거나 혹은 어떤 단순히 큰 그림을 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의도, 내가 이번에는 이것을 보여줄 거야, 이번엔 이것이 중요해라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사실 저 작품에 해당하는 부분에 불과하지 전혀 전체 맥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 해당하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5월, 6월 한 봄에 뜨거운 여름 되기 전에 피해야 할 것들이, 저 어떻게 옷들이 어째 여름이나 봄 같지가 않고 아직도 추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뭐냐면 결국 기다리는 저 여인은, 그 해방을 기다리는 저 여인은 결국에는 그 어떤 우리나라의 그런 광복,
혹은 그런 것을 기다리는데 그 전의 단계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인성이 그리고자 하는 해당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님을 향한 마음. 그래서 님을 향한 마음을 논했던 사람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상한 시인이 있습니다. 님의 침묵, 또 이런 어떤 많은 시를 썼는데요. 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 이거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돌아오기로 약속한 님이 기한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 놓인 이 여인, 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화가 피기 전에 돌아오리라던 님은 봄이 오고 해당화가 핀 뒤에도 오지 않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은 또 이 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해당화가 피었다는 소식을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봄바람에 경대 위에 놓인 해당화 꽃을 보고 더 이상 이 상황을 회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봄바람이 야속한 것은 결국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야속함 때문이다. 꽃에게 말을 거는 건 역시 임에 대한 야속함, 그리움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영훈의 시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오늘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릴 때 이인성의 마음을 한번 유추해 보시고, 또 당시에 또 이제 전쟁이 끝나갈 시점에 사람들의 어떤 인식 속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술사적으로는 이인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만 회화는 사실적이 아니며 화가의 미의식을 재현시킨 이 점이 별세계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그 시점에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나 혹은 식민지 현장에 전쟁하는 모습도 아니고, 당시 어떤 그 시퀀스를 그린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자신의 미의식의 재현이다. 그러니까는 과학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그 시대를 유치해내는 근거 자료라고 보면 안 되고요. 어떤 미의식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술적 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인성이 바라보는 예술적 진실은 도대체 광복이라는 것은, 해방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언제 비가 올지도 막연하게 모르는데 그냥 기다려야 되는 저 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막연하게 그냥 저 해당화가 좋아 웃는 저 아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순박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도 있고, 맡아야 되나 안 맡아야 되나 갸웃하는 저런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을 보면서 제가 이 시를 읽는 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화 한용운.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더니 봄이 오고 보니 너무 일찍 왔나 두려워합니다.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다투어 말하기로 듣고도 못 들은 채 하였더니 야속한 봄바람은 나는 꽃을 불어서 경대 위에 놓입니다. 그려 시름 없이 꽃을 주어서 너는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쳐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